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이다. 안녕하세요.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어제 갑작스럽게 제가 멤버십을 시작을 해가지고 저도 요거 처음 유튜브에서 해보는 거라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요. 잘한 건지 이게 모르겠는데,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가입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건가 잘 몰라가지고 좀 서로가 지금 많이 좀 착오들이 있네요. 제 채널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들어온지 모르겠습니다. 또 유튜브 프리미어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잘 안 되시면 PC에서 이렇게 제 채널을 이렇게 찾아서 들어오시면 이 윗부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링크 이거 눌러도 되고요. 멤버십 가입은. 아니면 이 위쪽에 이 제목 밑에 보면 가입이라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버튼이 밑에 있거든요. 여기다 하셔도 되고, 지금 위에 뜨는 영상에 여기 파란색 링크 이걸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이제 좀 저한테 좀 이제 후원을 해주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는 걸로 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좀 너무 금액이 부담되고 나는 좀 그렇다 그러시면 가입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이렇게 제가 일반 이제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 조금 서로 간의 어떤 좀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쁘다, 좀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들은 또 일반 영상으로도 또 많이 풀 겁니다. 예. 그 한 분이 댓글로 자꾸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눌렀더니 100달러를 내야 되는 그런, 아마 그게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다른 거 가입하는 거 버튼을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누르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구글 유튜브 회사에서 자기들 서비스 가입하라고 하는 거고, 제 채널로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거 지금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나 이런 가입이나 이런 거 누르시면 달러가 아니라 원으로, 우리나라 한화로, 한글로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제 채널에 대해서 그거 누르시는 거예요. 예. 아니면 이제 그 과정에서 신용카드 결제하는 그것이 힘드신 건지 잘 모르시면 제가 그 댓글 밑에 제 이메일 주소 남겨놨으니까 거기다 물어보시던지요. 아니면 주변에 좀 이런 거 잘하는 젊은 사람이나 또 그런 사람한테 좀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예. 사실 영상을 지금 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브릭스 회의와 거기에 대한 이제 잭슨홀의 반응, 여기까지를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봤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이 그 브릭스 그런 영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어제 올리는 그 회원 전용 영상까지 해서 이거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전부터 만들어 놓은 원고들이 지금 굉장히 밀렸어요. 그걸 쭉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까지는 마무리 해야 될 게 바로 잭슨홀이 어제까지 끝났죠. 중국과 러시아와 다른 이제 여러 회원국들의 이 모임인 브릭스 회의가 화수목 끝났고, 바로 끝나고 나서 금토일날 잭슨홀에서, 사실 이제 잭슨홀은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대부분 다 모이는 거지만,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대장은 뭡니까? 미국과 유럽이거든요. 요새는 일본도 끼워주대요. 거기 중앙은행장들이 하는 대로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좋은 얘기들 하고 이럽시다 저럽시다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기축통화국이고, 그 다음 2대장 3대장인 중기축통화국들이 앞으로 시장에 인플레가 어쩌고 뭐가 어째서 우리가 고금리로 갈지 저금리로 갈지 뭘 해야 된다 주장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장님 지금 우리 이창용 한국은행장님도 거기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밑에서 보고 뭡니까? 자기 주장은 못 오고
쟤네들이 고금리로 간다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이런 약점이 우리한테 생기고 우리 불리한 점이. 근다고 우리 경제 상황 봐서 여기서 금리 인하한다고 할 수도 없고 따라서 금리 인상한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일단 미국하고 미국하고 유럽이 어떤 식으로 쟤네들이 가겠구나 보면 이제 그거 보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눈치 보면서 다음 방향을 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뭐 거기에 대장들이 뭐 하는 대로 따라가는 회의죠. 예. 그 잭슨홀에서 그래서 잭슨홀이 항상 시작할 때 맨 처음 기조연설을 미국 연준의 파월이 나와서 하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들 중요하게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2대장, 3대장들은 뭐라고 하는가 보고 그러고 나서 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뭔 얘기 했나는 건 뭐 거의 뉴스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네. 파월의 발언 시장에서 뭐 많이 뭐 거기 해석들 한 거 들으셨을 텐데 또 잭슨홀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까지 오늘 짚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밀린 막 국제 정세들 막 지금 원고만 써놓고 못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부터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월과 잭슨홀입니다. 파월과 2023 잭슨홀. 브릭스 회의에 대해서 영상 많이 다뤘는데요. 심층적으로 재밌는 기사 있어갖고 하나 더 갖고 봤습니다. 야, 인도가 참. 사진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 다 아시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뭐 우리 뭐가 무서워서 그러냐? 왜 뭐 이렇게 겁먹었니? 우리 달러에 대응해가지고 우리끼리 브릭스 달러 새로운 공용 화폐를 만들자니까 갑자기 용감해졌죠. 이 사람이 좀 한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지만 나머지 5나라는 서로 다 자기들 처지가 달라가지고 그게 안 됐죠. 회의장에서. 특히 인도는 지금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고 양쪽에서 양다리를 걸쳐야 되는데 인도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달러에서 벗어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거를 대놓고 여기서 막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면 미국한테 또 찍히잖아요. 중간에서 양다리를 잘 걸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오늘 기사인데요. 인도 뉴델리에서 지금 저번 주까지 브릭스 끝나고 또 인도 뉴델리에서 오늘 또 뭐 주요 20개국 비즈니스 회의라는 B20이라는 또 뭐 경제 행사가 있답니다. 거기서 이제 CNBC가 인터뷰를 했는데 야 니네 인도가 그렇게 보니까 그 안에서 뭐 서방의 스위프트 체제를 대신해서 니들끼리 뭐 브릭스 안에 결제 시스템을 하는 걸 막 하고 인도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같던데 물어보니까 이제 펄쩍 뛰죠. 잘못하면 그러지 않아도 미국이 지금 굉장히 속으로 이 자식 이거 언제 한번 날 잡아야겠네. 우리가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지금 아마 찍혔을 거예요. 펄쩍 뛰죠. 인도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얘기냐. 달러 대체가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거냐.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도의 루피가 미국 달러가 가진 것 같은 그런 명성을 우리가 얻으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고 어디 감히 비교를 하겠냐. 그런데 최근 석유 거래를 하는데 보면은 그 브릭스 회원국들 안에서 석유 거래를 이게 지금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신페트로 달러죠. 예. 위안화 루브라 결제가 이미 늘고 있었죠. 서로 간에 회원국들끼리 혹은 회원국이 아니어도 다른 나라들도 서로 달러로 결제하지 말고 위안화 루브라 뭐 이런 걸로 자기들끼리 인도의 루피화로도 여기 보시면 인도의 루피화로도 석유 구매 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자식들 봐라. 니들 한번 감히 좋아. 니네 한번 8월 브릭스에 얼마나 멋지게 잘 되나 기대하겠어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공격을 해가지고 브릭스 회의를 망쳐놓은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브릭스 회의 결제 시스템을 이제 공식적으로 그것도 6개 나라 중에서 특히 뭡니까? 6개 나라 받아들인 좀 돈 좀 있는 나라들 해가지고 11개 나라 합쳐보니까 전 세계 석유의 50%를 커버하죠. 생산에. 그 다음에 상위 그 10개 소비국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야 이거는 사실 페트로 달러를 이미 반을 뭐 나눠 가지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가만히는 절대 못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어제 이제 회원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야, 인도 니네도 보니까 석유로 막 자기네 뭐 루피화로 결제하고 이번에 뭐 그러는 거 같던데?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서 하니까 아이고 근다고 뭐 우리가 무슨 달러에 무슨 반항하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요. 지금 엄청 이제 뒷수습을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미 지난 4월에도 말레이시아하고 이미 무역에서 인도 루피로 결제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애써 이제 축소하죠. 우리가 이렇게 뭐 우리끼리 자국 통화로 결제하기로 합의는 이뤘지만 요점은 그래봤자 우리가 실제 전체 무역 결제 거래 중에 몇 %나 우리 인도 루피로 거래되겠냐. 우리는 신경 꺼라. 우리는 진짜 코 묻은 돈이니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 반란의 영모의 불씨가 무섭죠. 인도가 특히 왜 지금 왜 이렇게 펄쩍 뛰냐면요. 그 브릭스 안에서 자기들이 IMF를 대신하려는 자기들만의 국제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들을 서로 이렇게 출자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IMF처럼 서방의 IMF처럼 그 안에 회원국들끼리 어디가 좀 힘들다 위험하다 뭐 대출해주고 출자해주고 경제 개발하는데 도움도 주고 하는 세계은행하고 IMF하고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은행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그 은행이 하는 일도 없고 규모도 적으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신경 안 썼던 건데 사실 그 은행이 제가 알기로 이번 10월 달에 이미 이 브릭스 회의 하기 전부터 10월 달인가 그때 인도의 루피화죠. 인도의 채권을 엄청 사주기로 돼 있습니다. 인도의 채권을 사준 거예요. 그 나라의 채권을 사준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모은 갯돈으로 그 나라에 투자를 하고 뭔가 좀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기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원국들이 지들끼리 달러를 배제하고 결제를 하고 그래서 서로의 돈을 가져오고 그 돈으로 또 그 나라의 채권을 서로 사주면서 서로 경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지들끼리 이제 완전히 당근마켓이 된다는 거예요. 당근마켓이. 그러면은 이거 한번 맛들이면 못 빠져나오겠죠? 여러분도 당근마켓 처음 나왔을 때 맛들여 보니까 너무 좋죠? 판매자도 소비자도 그죠? 아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당근마켓이 금방 커가지고 뭐 불과 뭐 몇 년 만이야? 아주 짧은 시간에 11번가를 눌러버리고 지금 규모가 2위가 됐잖아요. 쿠팡에 이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도는 사실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결제하고 자기네 인도 채권도 이렇게 상대방 국가들이 많이 사주고 너무 좋습니다. 자기도 막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방에 위안화 루브라도 쓰지만 그전에는 위안화만 뭐 디지털 위안화만 만약에 쓴다 하면은 원래 저놈들이 뭐 달러 흉내내면서 우리 인도 경제를 중국 놈들이 또 종속시키려고 하네. 그러지 않아도 중국 놈들 정말 싫은데 그랬을 텐데 그러지 말고 서로 각국 통화로 아주 다양하게 결제하자 하니까 자기네 인도 루피화도 사방에서 이렇게 많이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더구나 인도 채권도 사주고 그럼 인도의 미래를 볼 때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한단 말입니다. 이제 대신 미국한테 이제 찍힌 거는 감수해야겠죠. 확실히 찍히긴 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자,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진짜 저번 주에 잭슨홀 기조연설에서 파월은 무엇을 말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딱이 한마디입니다. 구름이 잔뜩 낀 흐린 하늘에서 별을 보고 항해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그 범선이나 상선을 옛날에 이렇게 몰고 갈 때 나침반도 말을 안 들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 별을 보고 동서남북을 정해가지고 별을 보고 가야 되죠. 깜깜한 밤에 망망대해 동서남북이 다 수평선인데 어디가 어디 방향인지 모르니까요. 의지할 건 별밖에 없단 말이에요. 북쪽으로 가야겠다 하면은 북극성이랑 뭐 카시오페아 같은 거 봐야 되는데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이 먹구름이 밤새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별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전체 하늘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빼꼼하고 한 부분만. 그럼 이쪽 별을 보고 저 별이 카시오페아 맞나? 전체가 다 저게 맞는 것 같지? 그랬다 다시 구름이 싹 가려요. 저게 맞을 거야. 저 방향 보고 갑시다 했는데 좀 있다가 구름이 저쪽에서 또 싹 나와요. 저 별은 뭐지? 긴가민가 하면서 자꾸 보다가 보면 틀릴 때도 있겠죠. 야, 저 별 카시오페아 아니었네. 야, 이 방향 아니야. 빨리 키 돌려. 결국은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 지표에 따라서
그대로 금리를 이대로 동결하고 더 이상 안 올리고 갈지, 아니면 스탑 앤 고라고 하죠. 지금까지 멈췄는데 딱 보니까 야 카시오페아이다, 북극성이다, 이쪽으로 키 돌려.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0.25 다시 한 번 더 올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내릴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은 안 했습니다. 좀 이따 볼게요. 파월 잭슨홀 뭐 라이브 동시 통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파월이 이날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의 긴축 정책들 때문에 인플레이션 잘 떨어지고 있다. 고용도 살짝 열기가 식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몇몇 분야는 또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긴축이 실제 경제에 영향이 확실히 나오려면 항상 시간차가 있다. 그 시간차를 우리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통과를 하겠다. 여기서 뭘 입력을 하면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쭉 가서 저 끝에 수도꼭지에서 물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을 통과해서 도달하는 시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1년 넘게 이뤘던 긴축이 아직도 그 효과가 시장에 다 나온 건 아니고 파이프라인을 지금 통과 중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실물 경제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지 모른다. 갑작스럽게. 자기도 그거 알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인플레가 끈끈하게 지금 잘 안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곧 그 영향들이 파이프라인을 빠져나와서 어느 날 갑자기 실물 경제에 갑자기 경기 침체를 가져올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른다 이거예요. 즉 여기서 인플레가 더 오를지 갑자기 잘 잡히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도 추측하기 힘들다. 흐린 밤하늘의 별을 찾는 거라 이거죠. 특히 더 판단을 헷갈리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노동시장의 트렌드 변화다.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경기가 좀 침체되는 것 같다면 무조건 일자리가 없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그랬었는데, 이거 제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이런 노동시장의 트렌드 변화는 작년부터 틈날 때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특이점이 왔다 이미. 베이비붐 세대와 뭐 청년층과 그 다음에 MZ세대의 어떤 워라벨과 뭐 여러 가지 선진국으로 간 이제 그 복지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는데 절대 3D 업종으로는 안 돌아가려는 그런 전 세계 이제 인구들의 어떤 특징, 그런 거죠. 즉 노동시장의 트렌드 변화가 예전과 확실히 달라져서 이제는 실제로 팬데믹 이전처럼 이미 집안에서 뭐 보조금만 받고 놀고 먹는 뭐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다 생활전선, 직업전선으로 통계를 보면 다 일하려고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민자들 그렇게 코로나 핑계대면서 안 받으려는데 요새는 이민자도 제법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일하겠다는 사람이 이만큼 많아졌으니까 서로 경쟁이 심해졌으니까 임금은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임금이 잘 안 떨어지고 실업률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노동시장의 트렌드 변화고, 지금까지 경제 이론과 과거 경제에서 나오지 않던, 즉 어떻게 해도 노동이 잘 안 떨어진, 노동이 식지를 않는다 이거죠. 노동이 식지를 않고 모든 사람들이 돈도 많이 잘 받으면서 모두 직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겠죠. 아, 나 돈 많어. 뭐 라면 2,000원? 먹지 뭐.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 이상한 변화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도 이게 잠깐 이런 건지 이러다 말 건지 너무 모르겠다. 당황스럽다. 한 얘기는 전부 이 얘기가 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여기서 인플레가 이대로 잘 잡힐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나도 알 수 없다.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긴축의 여파가 갑자기 몰려오면서 경기가 침체될까? 그것도 알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밤에 깜깜한 밤에 고깃배를 탄 이 선장님과 선원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별을 보고 가면 돼요. 그 얘기를 하죠. 야, 하늘에 저 별이 지금 북극성 맞냐? 이 방향이 맞냐고 하니까, 아, 지금 다시 별이 구름에 가려져서 잘 모르겠어요. 다시 나와봐야 합니다. 하니까, 구름 거쳤을 때 만약에 저 별이 북극성 아니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바로 키 돌려야지. 그때는 금리를 바로 다시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얘기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거나 정말 세계에 무슨 막 어디가 신용이 뚝 부러져서 막 난리가 난다. 그래갖고 자산시장이 폭 나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파월이 계속 얘기합니다. 아직은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가 겨우 2달 데이터다. 지금 이제 그새 살펴본 게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들을 봐야 된다.
겨우 뭐 이거 가지고 뭐 인플레가 어쩌네, 경기 침체가 어쩌네 그런 얘기 하기 싫다 이거죠. 계속 구름 사이로 내비치는 별을 매번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고 그게 정말 인플레가 잘 떨어지는 건지 근원 물가가 잘 잡히는 건지 노동시장이 뭐 잘 식어가는 건지 그거를 자기들은 확실히 더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나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음 주부터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부터죠. 8월 31일 9월 1일부터죠. 그때부터 나오는 데이터들 더 기다리자 그 얘기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 얘기가 좀 재밌었는데요. 아 그리고 요즘 경제 상태가 좋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일자리에서 충분히 높은 급여를 받고 있으니까 비록 인플레가 높다 해도 먹고 살만하다 이거죠. 야 나 지금 라면값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는데 내 월급도 지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어. 그럼 뭐 먹고 살만한데 뭐 물가 올랐어도 대충 사는 거지.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집니다. 아 라면값 언제 1,000원으로 떨어지지 이게 아니고 아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라면값 2,000원이지 뭐 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중립금리가 예전보다 올라간 상태이다 이 말입니다. 중립금리란 게 그런 뜻이거든요. 중립금리가 예전보다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미 높은 물가에 적응해버렸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물가는 계속 더 오르게 됩니다. 예. 기업들도 2,000원 되네? 2,500원 올려? 3,000원 올려? 계속 핑계대면서 더 올릴 수 있고 한번 그렇게 불이 붙으면 인플레는 점점 더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거를 적정한 자기들의 목표 인플레이션 2%로 연준은 항상 얘기를 하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 기대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금리를 여기서 더 올려야 됩니다. 더 올려가지고 더 사람들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수요 위축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즉 이런 중립금리가 이미 예전보다 올라갔으니까 그것이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이고 인플레이션도 고착화시킬 거니까 차라리 이러려면 지금 연준이 정한 실질 금리를 더 높여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연준이 실질 금리를 지금 5.25까지 5.5까지 하는데 뭐 5.75까지 올려가지고 이러한 기대를 죽여놓아야 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얘기들을 시장에서 일부 술술 나오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니들은 괜히 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나 이거에 대해서 아직 뭐라 입장 표명하지 않겠다. 나오는 데이터 보고 얘기한다니까 지금 설레발 치지 마. 시간 없어. 배고파.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못 박아 버렸고요.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있던데 반대로 이미 시중에 높아진 중립금리 때문에 뭐하러 연준이 그렇게 목표 금리를 2%까지 해서 그렇게 긴축을 오래 가져가려고 하냐. 그러다가 시장에 정말 뭔 일 나. 기업들 빵빵 터지고 이미 저기 그 뭐 사람들 뭐 돈도 잘 벌고 물가도 어느 정도 올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적당히 더 이상 금리 올리고 뭐 어쩌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다 높은 물가에서 새로운 뉴 노멀로 살자고. 그러니까 목표금리 2%라고 하지 말고 한 3% 정도로 높여 잡어. 이렇게 즉 긴축 이제 절대 그만하자 이 얘기죠. 말하는 놈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좀 화를 냈어요. 택도 없는 소리 마라. 그건 절대 양보 못한다. 우리 연준은 무조건 착실하게 2% 목표로 갈 거다. 그래서 뭐 근원 물가가 지금 뭐 3.9% 4% 이렇게 계속 안 떨어지면 우리가 목표라는 2%에서 2배나 높으니까 더 앞으로 확실하게 안 떨어진 것 같으면 앞으로 금리 인상 하겠다 이겁니다.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볼 때는 2%가 정답이고 과학이다 이거죠. 근데 사실 2% 절대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나온 거 아니고 이거 예전에 어떤 십몇 년 전 회의에서 그 당시 옐런이 저기 연준 의장이던 시절인가 그 당시에 어떻게 중립금리를 뭘로 잡아볼까 하는데 지들끼리 뭐 야 어디에 가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 그래? 그럼 2%로 해볼까? 아주 웃기게 지들끼리 잡은 건데 흔히들 뭐 사회에서 뉴스 보면 그런 얘기 했죠. 아 이게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해오던 겁니다 하는 식으로 지금 얘네도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원론적인 원리 경리학자들이 비판을 많이 하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2%를 끝까지 고집해서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건데 파월은 이제
자기들이 2%가 아니고 여기서 중간에 목표를 수정하는 순간 굉장히 시스템에 혼란이 온다 이거죠. 연준의 권위가 깎여지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기대들은 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들어보면 파월은 결국 이렇게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고 회의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전하고 변한 거 하나 없다 이거죠. 앞으로 나오는 거 보고 인플레 잘 떨어지냐고? 몰라. 다음 성적표들 계속 더 몇 달 보자고. 뭐 경기 침체 올 거 이대로는 계속 금리 빨리 안 내리면 경기 침체 오지 않냐고? 아 몰라. 지금 파이프라인을 얼마나 통과하는지 모르는 게 나중에 결과 보자고.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든 뭐가 오면은 뭡니까? 그때 가서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더 안 올려도 되겠네. 대신 뭡니까? 내년 내후년까지 아직도 이제 월가에서는 내년 상반기 5월 정도면은 금리 다시 내리기 시작할 거야. 물가 잘 잡혀서 하는데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글쎄 나는 모르겠다. 나는 계속 더 봐야 되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최소 2025년 말까지 앞으로도 2년은 넘게 나는 봐야겠어. 그렇게들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지표들이나 아니면 거시경제 상황에 갑자기 뭔 일이 터진다? 그럼 나는 그때 가서는 얼마든지 더 올리겠다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평가는 어떻게 나왔냐면 월스트리트 워낙에 그 작년 2022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워낙 그 막 무섭게 얘기를 해서 그때 시장이 엄청 폭락을 한 적이 있었죠. 잠깐.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파월이 막 엄청 무슨 얘기 하지 않을까 긴장들 했다고 말들은 그럽니다. 근데 파월이 뭡니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나 몰라. 나한테 그만 물어봐. 나 지금 저 별이 어떤 별인가 지금 그것만 보고 있다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쏙 들어가니까 좀 맹탕 같죠.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어떤 언론들은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파월이 뭐라 했건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더 할 이유가 없다. 잭슨홀 충격 없었다. 저무는 긴축 시대. 시장은 다음 행보로 인하를 점치면서 언제 내려가느냐가 관심사. 이렇게 자기들 그런데 사실 이번에도 월가의 설레발 해석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고 기사들 보시고 파월이 진짜 이랬나 보다. 얘네들이 이렇게 가공한 뉴스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파월이 한 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해석들은 사실 월가에서 자기들 계속 주가 펌프질하고 시장의 참여자를 많이 참가시키기 위해서 우리 뭐 저기 유튜브 방송이나 뭐 경제 방송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분들이 저기 그 뭐 증권사나 어떤 투자 트레이더에 관련된 분이시면 홈쇼핑에서 물건 파는 쇼 호스트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뭐 저기 뭐 유명한 팀장님이고 박사님이고 굉장히 그런 또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착해서 다 그냥 완전 가슴을 다 까고 이렇게 저기 막 온몸으로 다 이렇게 들어주죠. 그랬구나. 다 믿어가면서 그 사람들은 항상 주가 상승에 대한 희망사항, 자기들의 희망사항에 다분히 첨가된 그런 식으로 상업적 해석을 합니다. 월가는 지금까지 지난 1년을 잘 기억들을 복기들을 해보세요. 1년 넘게. 작년 3월부터 파월이 금리 인상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그때부터 계속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굉장히 많이 적어오면서 제가 했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제 기억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매번 파월이 말한 것을 다 틀렸다. 지들이 맞다 그랬어요. 월가 기사들은. 그러면서 설레발 쳤는데요. 거의 매번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파월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파월은 작년 11월부터 물론 이제 그 작년에 막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갑자기 뒤통수 치면서 때렸을 때 말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부터는 아예 파월이 내년부터는 그 이제 정책 전술이 이제 바뀌고 나서 그때 갑자기 이제 PPI, 그런 CPI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오면서 전술이 바뀌었죠. 경제 위기가 한번 올 뻔하다가 작전 때문에 바꾼 건데 그때 바꾸면서 그때부터는 아주 중장기 포워드 가이던스를 딱 파월이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록을 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내년까지 상반기까지 계속 올릴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니들이 뭐라 해도 뭐 그때 뭐 야 여기서 더 올리면 진짜 큰일 나. 지금 너는 이제 앞으로 저기 뭐 금방 조금 이러다가 동결했다가 내년부터 내릴 수밖에 없어 막 그랬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근데도 내년 상반기 3월 5월까지 계속 내리고요.
그러고 나서도 봐서 하반기부터 이렇게 뭐 지켜보든지 하는데 아닌 것 같다 하면 거기서 두어 번 더 올릴 수도 있어.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거를 그대로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기가 예고한 것에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모두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떠드는 와중에도 결국 2023년 상반기에 금리 상단을 5.0에서 5.25%까지 올렸고요. 여기에서 한 번쯤 더 올릴 수도 있다 상황 봐서 그랬는데 진짜로 5.5%까지 올렸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앞으로 심지어 하반기 몇 번 남도 안 하는데 한두 번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상 자기가 예고한 것보다 베이비스트 한 번 더 올릴 여지까지 지금 더 밀어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월가 해석 뭐 1년 동안 틀린 해석 보고 지금 또 믿을 필요는 없겠죠. 예. 파월은 분명히 지켜보면서 대응하되 금리 인하는 아직 먼 얘기고 목표 금리도 여전히 계속 2%를 인플레 2% 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 고수하겠다고 분명히 또 얘기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서 이번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전혀 변한 건 없었고요. 그저 대응하면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따라 작전을 짜겠다는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여기에 대한 총평을 내렸는데 이 기사 역시도 아까 보니 시장에 지금 딱 보니까 금리 인하하겠네 그게 아니라 얘도 조금 결이 다르게 기사를 역시나 씁니다. 뭐라고 했냐면 연준 인사들은 지금 금리를 충분히 올렸는지 아무도 확신 못한다.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도 11월 혹은 12월에 다시 한번 인상에 나설지 어떨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김치국물 먹지 마라. 미리부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그 얘기죠.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인사들은 마침내 인플레이션 둔화를 지금 보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그것이 이대로 계속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고 다시 또 반등할 것 가능성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연준 이사들은 새로운 경제의 교차 흐름을 고심하고 있다. 교차 흐름은 요렇게 지금 인플레이션 잡혀가고 경제도 좋고 이렇게 연착륙 될 것 같았는데 앞으로 여러 가능성을 보면 여기서 다시 한번 빵 위기가 뜨고 인플레도 뜨고 하는 그런 교차 흐름인 또 다른 흐름이 나올까 지금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평가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파월의 이 연설 이후에요. 주식시장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렸지만 이와 다르게 애틀랜타 연준은행, 채권시장에서는요. 애틀랜타 연준은행에서 제거나 페드와치라는 이런 걸 보면 배팅이 되는데 앞으로 뭐 9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 이거는 파월 연설하기 이전에도 80% 확률이었어요. 근데 그건 변하질 않았는데 대신 파월이 이런 발언을 맹가 비둘기인가 맹탕맹탕한 아무것도 안 얘기하고 갔네 했는데도 이 페드와치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11월과 12월에는 이 파월이 연설하기 전에는 뭡니까? 11월과 12월에도 금리 동결해. 1년 내내 지금 금리 올릴 일 없어. 금년은. 그런 배팅이었는데 잭슨홀 기조연설을 파월이 하고 나서 변했습니다. 그날하고 그 다음날 오늘까지도 지금 변해 있어요. 뭐 어떻게 변해 있냐? 11월, 12월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확률이 근소하게 다 높아졌습니다. 11월 같은 경우는 50%를 넘었고요. 그전에는 50% 미치였거든요. 이렇게 좀 바뀌었다 이거죠. 정말로 보니까 하반기에 지금 한 번 더 금리 인상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저번에 완전히 다 끝났다고들 생각했었죠. 근데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사실 지금 금리 인상이 저번같이 지금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7월달 한번 올리고 끝났다 하면은 시장이 이제 그 이후로 계속 드디어 금리 인상 끝이구나 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슬금슬금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이죠. 이제 오늘부터 또 그만큼 빠진 거에 대해서 살짝 다시 또 반등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을 갖다 댔지만 이제 저랑 같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일본 BOJ 정책 선회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준비됐던 애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면서 채권시장 금리를 지금 밀어 올리기 시작한 게 지금 압박이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까지 봤고요. 그러면은 파월은 그랬는데
그 다음 이번 잭슨홀 모임에서 굉장히 하이라이트를 받은 두 번째, 세 번째 실권자, 바로 유럽의 라가르드 총재와 일본 중앙은행의 우에다는 또 뭐라고 인터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얘네 둘은 조금 달랐습니다. 라가르드는 뭐라고 했냐면요. 라가르드 총재는 관련 질문에 우리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 거기엔 규칙이 있다. 근데 뭐 게임 중간에 규칙을 바꾼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바꿀 순 없고 끝까지 2%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인플레가 잘 안 잡혀간다. 근원물가 잘 안 떨어진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계속 무조건 금리 인상 더 하고 긴축하는 쪽으로 각오해야 된다. 여차하면 그럴 수 있다고. 방심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플레는 여기서 우리가 순진하게들 생각하는 사람 떨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더 오래 이대로 지속되는 고물가 상태가 오래가는 인플레가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쉽사리 금리를 여기까지 다 올렸다. 이제는 좀 쉬어가야겠다. 이제 좀 이따 내리겠지. 그런 얘기는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좀 더 파월보다 확실하게 얘기를 했죠. 라가르드는 파월이 미적지근한 발언을 한 것과 달리 여전히 강경한 매파적 입장을 고수했고요. 앞으로 근원물가는 여전히 잘 안 떨어지는데 여기서 섣불리 브레이크를 밟을 수는 없다고 아주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유럽은 미국은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3분기 때 무슨 신흥국처럼 지금 GDP 경제성장률이 3분기가 5% 넘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난리인데 유럽은 지금 확실하게 침체에 빠지면서 아주 미국과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라가르드 총재 말처럼 금리 인상을 계속 고수하고 금리 인하 안 하고 계속 이 상태로 고금리로 한동안 오래 가겠다 하면은 유럽에서는 굉장히 경제가 많이 부서질 수 있어요.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게 맞다. 인플레 장기화 되는 거를 여기서 놓치게 되면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온다. 그렇게 보면서 강경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실제 유로존, 이게 지금 기사를 보면요. 8월 23일 기사인데요. 이미 유로존의 비즈니스 활동이 2020년 11월 이후 최저로 나왔다. 특히 이것은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팬데믹 때는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때 빼고 보면은 2013년 4월 이후 최저치다. 10년 만에 경제가 최고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유럽은. 특히 그 안에서 경제 엔진 역할을 해줬던 유럽이 엄청 지지부진한 영향이 컸다. 그래서 한때는 전부 다, 독일. 유럽 안에서 독일을 그렇게 엄청 니네가 대장이다 인정해줬는데 지금은 독일 경제를 유럽의 병자라고까지 부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지금 8월 20일 기사인데요. 유럽이 고금리 여파로 이미 못 견디겠습니다. 경제도 안 좋은데 금리는 높아서 빵빵 터져서 부도나는 기업이요. 8년 만에 최다랍니다. 지금 수준이. 이거 은근히 다들 감추고 있는데 선진국들도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하고 전 세계가 심각해요. 근데 지금 채권금리는 계속 더 올리고 있죠. 사방에서. 시간이 갈수록 주식시장하고 상관없이 실물경제 시장은 꾸준히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디선가 이제 못 버티고 큰 거 하나 터질 때가 문제예요. 이 라가르드 총재 말대로라면 경제가 상당히 부러져도 인플레를 잡으려면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의미인데, 유럽 중앙은행 같이 이런 주요 중앙은행장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요, 전 세계는 이렇게 가야 된다 하면요, 미국 경제는 오히려 지금 상당히 강해서 여기서 금리 몇 번 더 올려도 미국 경제는 튼튼해서 잘 버티죠. 그러니까 파월이 향후에 어떤 경제 지표나 어떤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미국 여기서 한 번 더 금리 더 계속 더 올려야겠습니다 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주요 중앙은행장들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파월만 미친놈이 아니잖아요. 이게 맞다고 하니까 자기도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밑밥을 깔아준다는 거죠. 우에다는 어떨까요? 우에다는 뭐라고 했나 보죠. 우에다는 이날 잭슨홀 미팅 인터뷰에서 우리 일본은 여전히 목표치를 물가가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한동안 계속 유지하겠다 이겁니다. 언제까지요? 우에다는 현재 일본 한번 보죠.
우에다는요, 아직도 현재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저번 정책 변화로 이제 0.5를 넘어서 0.65까지 지금 넘어섰는데요. 반대로 일본 엔화는 일본의 정책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엔화는 강세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일본 엔화는 일부러 환율 시장에 개입을 안 하면서 엔화 약세를 고집해 가지고요. 달러 강세를 지금 아직도 받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자, 일본 10년물 금리입니다. 이때부터 7월 28일 회의 이후로 살살살살살 자기들이 원래는 금리는 0.5다. 아직도 여기다 맞추겠다. 근데 이 뒤로 1.0까지 굉장히 높은 폭을 주고 빅스텝이죠. 알아서 이렇게 올려주겠다 하는데 살살살살 너무 급하게 보면 한번 잡고 안되지 하고 자기들이 매입하면서 조정했다가 또 올라가면서 조정했다가 하면서 지금 방향 보면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위로 보내주고 있죠. 화살표 보면 금리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일본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채권 금리도 따라 올라가는 거 이제는 뭐 많이 설명해서 아시죠? 미국 채권 금리를 자꾸 살살 올리는 거예요. 미국 채권 금리는 언제 올라갑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했을 때 올라갑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국채 금리, 회사 은행 금리, 시중 대출 금리, 회사채 금리도 다 따라서 올라가죠. 그런데 연준은 가만히 있는데도 일본은행이 이런 식으로 이제 카미카제 태풍을 출동시키면서 일본 국채 금리를 조정하니까 이것 때문에 뭡니까?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 야, 미국 국채도 이제 일본에서 많이 팔면서 일이 돌아오고 엔캐리도 이게 높아질수록 점점 더 물밑에서 돌아오겠네? 그런 심리부터 일단 작용하면서 처음 이때는 이제 얼마 실제로는 안 돌아온다 해도 이미 심리를 그렇게 자극했죠. 그래서 채권 시장을 슬렁슬렁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지옥에서 온 켈베로스 걔 삼형제가 신용평가사 나오고 막 저기 중요 인물 나서 왈왈왈 지저대니까 채권금리가 벙벙벙 떴던 거죠. 근데 일본이 계속 이렇게 지금 띄워주는 방향 보세요. 자기들 계속 띄워주면서 전세계 채권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연준은 데이터 봐야 된다, 우린 모른다 하지만 이미 뭡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처럼 채권금리가 10년물이 뜨는 겁니다. 그러죠. 미국 10년물 금리는 저번에 올라가다 한번 쉬고 한번 여기 4.338 넘어서는 안 될 선 넘고 나서 야야 좀 쉬었다 가자 쉬면서 지금 딱 4.25에 주차해 놨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계속 작전대로 미국부터 해서 전세계 채권금리를 살살 올려갖고 비구이한 헝다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한전 나 언제 터질까봐 너무 지금 설마 그럴 일은 없겠죠. 한전 터질까봐 너무 걱정돼요. 네. 벙벙벙벙 지금 이거 이런 식으로 올리는 방향 딱 보이시죠?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충실히 그 작전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렇게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의 이제 돈 가치가 상승해야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면은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것처럼 여기도 일본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정책 금리가 엔화가 강세가 돼야 되죠. 그럼 뭐 달러당 근데 지금 엔화 볼까요? 오히려 그때부터 이게 뭐야? 아 이거 지금 우리 저기 뭐 창이네 엄마, 순이네 엄마도 다 와서 나도 좀 돈 좀 벌어보자고 여기서 저 닭이 일본 이제 뭐야 엔화 강세로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오히려 이때부터 금리 일본의 10년물 금리는 올라가는데 경제 일어나고 정 틀리게 일본 엔화가 약세가 돼요. 그래서 달러당 지금 145엔? 야 절대 145엔은 일본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환율 개입하겠지. 안 해. 보내줘. 145엔 넘어가고 146엔 갔는데도 이때 한번 딱 나와서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뭐 단아까 오나까 좌나까 하나까 다 나와가지고 여기 지금 절대 안 넘길 거예요. 우리 지켜보고 있어요. 시장 개입할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더니 이번에는 이후로 한 놈도 안 나와. 어디 다 휴가 가가지고 146엔에서 딱 한 명 나와서 아 조금 우리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했는데 실제 지금 끌어내리질 않죠. 여기처럼 이렇게 막 하면서 끌어내리고 이런 움직임이 안 나오잖아요. 시장에 개입 안 한다는 겁니다. 잘 150엔 지금 보면 150엔까지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냥
아주 너그러워졌죠. 작년 11월에도 그랬죠. 이거 보면 한번 중국부터 해서 좀 채권시장 한번 흔들어 놔가지고 계속 중국 한번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보고 싶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뭡니까? 미국과 그 금융 배후 세력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일본이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위에다가 기자회견 얘기한 것처럼 일본은 아무리 봐도 물가가 더 올라야 돼.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하는데 엔화 약세는 지금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본 경제에 부작용이 큽니다. 뭐 자기들 말로는 일부 엔화 약세니까 수출도 잘 되고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 작년 초반에 처음으로 엔화 약세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잠깐이지, 이 수준이 우리나라 1350원 넘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얘네들이 지금 140엔 넘기 시작하면 얘네들 그때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본 경제를 생각하면 아무리 봐도 내려야 됩니다. 여러 번 제가 얘기했죠 지금까지.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용납하고 있다 이거죠. 그 얘기를 이번 잭슨홀 회의 가서도 똑같이 합니다. 변한 건 없다. 결국은 카미카제 태풍 올려서 이제부터 죽일 놈 죽이겠다.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작전으로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 하나 죽일 때까지. 그렇죠. 위에다는 현재 1분 10 이렇게 됐는데 달러 강세를 여전히 받쳐주고 있다 이겁니다. 이때부터 얘 덕분에 달러 강세가 많이 회복됐죠. 달러도 한번 볼까요? 여기 있구나. 보세요. 이 달러의 중요한 이 기준선이 있었죠. 102.99와 103.82. 코로나 빵 터졌을 때하고 2017년에 제일 달러가 높았을 때. 근데 그 두 중요한 라인에 슬금슬금 딱 올라와서 이 사이에서 한참 고민하더니 결국은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 위로 수면 위로. 지금 이렇게 됐네요. 확실하게 지금 103.8이 지금 얼마야? 104예요. 104면 굉장한 역사적 달러 강세입니다. 이미. 일본의 역할이 컸던 거죠. 그리고 또 여전히 뭐라고 하냐면 일본의 물가는 앞으로도 한참 동안 기초적으로 더 강한 면모를 보이는 걸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기서 완화적 통화정책, 즉 엔화 약세? 나는 더 고수할 건데 끝까지 이런다 이거죠. 그러나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이런 부자연스러운 엔화 약세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이미 일본 내부에서조차 참다가 이런 게 이제 몇 달 동안 지속되니까 이런 억지스러운 엔화 약세 정책이 얼마나 경제에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지를 막 여기저기서 반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8월 24일 며칠 전에 반론이에요. 도쿄 증권거래소의 CEO가 나서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엔화 너무 약하다. 경제 부작용이 있다. 뭐라고 하냐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금 밖에서 사와야 되는 석유 같은 에너지는 굉장히 비싸게 사와야 되죠. 수입 비용이 오른다는 거예요. 동시에 전 세계에 공장을 둔 우리 일본의 주요 제조업이죠. 자동차 업체들도 엔진은 더 이상 해외에서 파니까 엔진이니까 물건 잘 팔리겠지. 그게 아니에요. 자동차 부품 수입에서 들어오는 그거 조립해야 되는데 그 값이 더 비싸서 순풍이 아니고 이 정도 수준의 엔화 약세면은 일본 경제 수출 기업들도 이제는 다 오히려 피해가 더 많은 이건데 왜 자꾸 이걸로 지금 몰고 간다고 우리 우에다 총재님은 왜 저러시냐.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갑자기 사람이 변했네. 취임하던 이번에 왜 변했나 우리는 말죽거리 얘기를 알고 있죠. 그 얘기입니다. 또 기사가 하나 나와서 가까운데 2분기에 일본이 경제 지표를 보면 GDP가 깜짝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뜯어보면 내수 소비는 굉장히 부진하고 자국민들 일본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사도 안 되고 슈퍼도 다 손님도 안 오고 정말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똑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2분기랑 똑같죠? 우리나라 2분기에 깜짝 현대자동차랑 뭐가 막 성장해가지고 깜짝 지금 수출 잠깐 반등하는 것 같다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기저효과랑 뭐랑 깜짝 반등이지 절대 실물경제 전체 경제 구조가 좋아진 건 아니고 그래서 하반기가 걱정된다. 일본도 제가 그래서 예전에 지금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처럼 일본 주식시장은 얘기하지만 그거는 지금 설레발이고 진짜 일본의 실물경제가 미국이나 이런 지원을 받아서 좋아지려면 앞으로 최소 5년은 걸려야 되는데 빨라도
반도체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생산 라인이 일본에 투자해서 짓고 거기서 물건이 생산돼 나왔는데 다른 나라들하고 가성비로 경쟁했을 때 시장 점유율을 잡아먹으려면 5년에서 10년은 걸립니다. 근데 지금 뭐 벌써 그거 이제 기대감에 벌써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뜨니까, 그리고 2분기에 이제 GDP가 일본이 반짝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기저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상승하니까 일본 경제는 앞으로 좋아진다. 하반기 때는 다시 저는 안 좋아질 거라고 그때 얘기했었죠. 근데 딱 나왔어요, 기사가. 바로 7월달 그 결과가 나는데 이미 무역 적자가 다시 2달 만에 적자 전환. 전 세계가 다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상반기에는 전부 다 기저효과로 깜짝 좋아지는 것 같지만 하반기에 이제 제대로 된 성적표가 나올 거라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우리는 우에다의 말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미 일본 국채금리 상방을 캡을 1.0까지 빅스텝으로 열어두었고요. 속도는 지 맘대로 조절해 나가겠다고 했으면서요. 엔화는 또 누가 뭐라 하든 지금 반대로 약세 정책을 고수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또 미친놈처럼 엔화 강세로 뭐 갑자기 돌아설지 몰라요. 이제는 뒤통수의 달인이 된 거죠. 이렇게 일본은 다만 뭐 모든 이거 뭡니까 뭐 말이 안 되는 정책 같지만 결국 그 방향을 보면 국채시장과 환율시장 양쪽에서 자기들은 항상 미국의 국채 금리를 밀어올릴, 실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효과처럼 밀어올릴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때 하반기 예측 7월 초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영상들에 나온 내용 그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이번 잭슨홀에서도 그 기조가 그대로 이어져 변한 건 없다. 가는 거고요. 이제 이 안에서 지들끼리 브릭스의 페트로달러에 대항하는 그 체제에 대해서 이제 이 한 3-4명이서 뭔 얘기를 나눴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자, 여기 이 올해 잭슨홀의 주요 사진입니다. 보시죠. 잭슨홀의 기념사진 딱 3인방 모였죠. 올해의 주인공 3명은 이 3명입니다. 파월 미국 연준위원장과 EU의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장과 일본의 BOJ 우에다 형님. 우에다 형님 키가 좀 많이 작으셔요. 근데 이건 염색하신 건가? 백발은 별로 없네요. 이 3명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3명이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서로 간에 어떤 밀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전 세계의 금리와 채권 금리를 어떤 식으로 유동치게 만들지를 이 셋이서 같이 삼선짬뽕 시켜가지고 배달시켜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에 따라서 세계 경제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잭슨홀이 딱 그런 자리입니다. 작년에는 어땠나 볼까요? 작년 기념사진 이겁니다. 작년 2022년 8월 잭슨홀 이때의 기념사진 이겁니다. 그때 3대장은 얘네였어요.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 브레이너드 부의장, 그 다음에 넘버 3인 연방은행 중에 제일 규모가 크고 힘이 센 뉴욕 연방은행의 총재. 이 3명, 넘버 1, 2, 3 전부 미국 연준이죠. 실제로 작년 미국 연준 이 셋이서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뭐 하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끌어올려서 몇 달 뒤에 전세계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경제 위기가 왔었죠. 즉 얘네 셋이서 힘있는 애들 셋이서 잭슨홀이 여러 전세계 우리나라 이창용 총재도 가고 해서 뭐 건설적인 얘기들 많이 하고 좋은 덕담도 많이 나오시고 윷놀이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결국은 뭡니까? 얘 3명이 뭐 어떻게 하겠다. 힘있는 애들 2-3명이 의기투합하면 그 방향 그대로 몇 달 뒤에 세계 시장에 끌려가면서 그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부터는 작년 잭슨홀 미팅이 있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이 잭슨홀 미팅에서 서로 간에 이런 얘기가 뒤에서 갔을 거다 하고 세계의 경제 방향을 예측했던 게 있는데 그게 지금 1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흘러갔나 한번 검산 한번 해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저 금과 은 시리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제 역작이죠. 금과 은 시리즈의 프롤로그 격인
비밀의 잭슨홀 미팅이라고. 왜냐면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고 사실은 그 뒤에서 세계 경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라이빙 하려는 이 가상의 배후 세력 BF단이 뒤에 모여서 뒷얘기를 하는 그거를 이제 잭슨홀이라고 안 하고 섹슨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비슷하게. 거기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갔을 것이다 해서 제가 작년 8월 말에 딱 이때네요. 1년 전이네요. 자, 시간 참 잘 가네. 1년 전 얘기를 하고 있네. 좋습니다. 이때 길게 이렇게 이야기 소설식으로 썼는데 이 중에 중요 내용만 제가 여기 발췌를 오늘 해봤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가 저는 이제 예상을 했던 거죠. 제 뇌피셜로. 자, 구조적 인플레, 어쩔 수 없는 인플레가 세상에 오게 다 만들어 놓고 그 와중에 이제 경기 침체와 달러 강세를 가져가면서 근본위제를 옆에 끼고 우리 달러 패권을 노리려는 러시아나 중국을 앞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리려면 바로 걔네들이 가장 약해졌을 때 방아쇠를 당겨야 된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들이 가장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에 크게 빠질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강하게 우리의 뭡니까? 달러 강세와 금리 정책 이런 걸 이용해서 방아쇠를 당겨서 그 나라의 중국과 러시아의 경착력을 유도해야만 확실하게 그들을 쓰러뜨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그때 합니다. 지금 요즘이 아무래도 그런 때 같네요. 이미 지금 7월 말에 드디어 일본은행 우에다의 정책 선회가 오면서 태풍 카미카제를 떠올리면서 지금 다시 또 달러 강세와 채권금리를 올리면서 중국이 지금 뭡니까? 비구유한 헝다의 신용등급 강등 빵빵 때리면서 지금 날마다 공포 분위기 몰고 가면서 지금 방아쇠 지금 당기고 있는 것 같죠. 바로 그들이 약해졌을 때 지금 여기서 아마 더 땡겨야 될 거예요. 이제 브릭스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크림반도는 작년 8월 얘기예요. 이번 분쟁이 터지기 수년 전부터 이미 러시아의 영토로 확립되어 있던 곳이다. 이곳을 공격한다는 것은 말로는 러시아의 후방 지원을 끊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확실하게 전선의 확대이고 앞으로 얼마든지 러시아 본토도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때 이미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크림반도 깔짝깔짝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크림반도 탈환으로 목표를 바꾸면 러시아 본토로 이제는 그때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앞으로는 러시아 본토까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서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서로 막 본토를 민간인 구역도 빵빵 때리는 그런 식으로 전쟁을 크게 확전시켜 갖고 러시아를 굉장히 궁지에 러시아 경제나 그런 걸 궁지에 몰리게 만들 수 전쟁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다. 그런 예측을 했는데 지금 요새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다다음 영상 중에서 전쟁 얘기 다룰 때 이제 기사가 나올 건데 이미 그런 기사들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바로 며칠 사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이번 전쟁의 목표는 동남부 탈환이 아니라 크림반도 탈환이라고 목 박았습니다. 거기에 맞는 자기들 무슨 국제기구까지 만들었어요. 크림반도 탈환을 위한 무슨 동호회 모임같이 주변에 이제 여러 나라 끼고 그리고 요새 보면은 크림반도에 무슨 상륙작전도 하고 크림반도 맨날 때리죠. 그러면서 러시아 본토에 서로 이제 드론이랑 서로 러시아 역시도 지금 막 저기 우크라이나 후방 민간 지역에 미사일 때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미사일 엊그저께 하나 날라가고 지금 자기들끼리 본토 막 때리는 본토전이 됐습니다. 맞죠? 결국은 이렇게 갔잖아요. 1년 동안. 그러면 러시아 역시 그 보복으로 주변 발트 연안국들을 침공할 구실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들 전쟁이 곧 하반기에 끝날 것처럼 얘기를 할 때였지만 저는 이때 이대로 이번 겨울을 넘기는 건 일도 아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언제든 유럽 쪽에서 유럽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도 이제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당시 작년 이 우크라이나전의 화두는 우크라이나전이 나토에 가입하냐 마냐 나토 가입만 안 한다고 해도 러시아는 전쟁을 휴전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이 전쟁은 나토에 가입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 그렇게 됐죠 지금. 이거 기사 있고요. 루브라가 만약에 잘 버티면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걱정 마라. 시간이 갈수록 제재는 점점 효과를 발휘할 거고 러시아가 에너지와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다. 거기에 더해서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 때문에 러시아는 우리 예상처럼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거다. 러시아는 결국 세계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 악화와 인플레 그리고 유럽의 경기 침체라는 그런 걸 가져다주는 자기 역할만 우리가 조종하는 대로 톡톡히 해준 채 나중에는 지금 루블화는 그 당시 8월 작년 8월에는 루블화가 굉장히 또 어느 정도 강세였죠. 금하고 연동시키면서 오히려 러시아 루블화가 전 세계의 통화들은 다 막 달러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졌는데 루블화는 오히려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라 이 얘기죠. 앞으로 이런 우리가 세계 경제나 전쟁을 이런 식으로 드라이빙 해가니까 나중에는 달러에 비벼보지도 못하고 러시아 루블화 역시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그때 예측했던 건데 요새 어떻습니까? 그렇죠? 1년 동안 루블화가 쭉 떨어져 가지고 얼마 전에 브릭스 회의 전에는 가장 많이 떨어져 갖고 비상이 걸렸었죠. 그래서 러시아 은행이 갑자기 엄청나게 막 금리 인상을 막 해버렸고요. 러시아와 루블화를 방어하니라고요.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직접 수출 기업들한테 달러 그거 사지 마라. 달러 다 매각해라 시장에서. 루블화 방어해라. 그런 명령까지 내렸었습니다. 결국 그대로 됐네요. 잘 맞추죠? 네. 여러분들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정보란에 보면 제 이메일 있어요. 비즈니스 문우. 여기다가 자식들 대학 합격, 남편 사업은 건강, 부적, 예, 딸랑딸랑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게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번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얘기 별거 없었다. 앞으로 지켜본다. 그러나 라가르드나 우에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7월 초에 봤던 것처럼 결국 뭡니까? 하반기에 어떤 핑계를 대든 달러 강세와 금리 인상 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 말고 다른 나라 죽는 거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고 어쨌든 다른 놈들을 다 힘들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이번 잭슨홀에서도 변한 건 없습니다.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특히 이제 브릭스에 있던 큰 반발, 브릭스 달러를 대비시키지는 못했지만 브릭스 결제 시스템을 만들면서 서방의 스위프트 결제에 대항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경제 제재가 와도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에너지 원자재 공무를 자기들 통화로 결제하면서 배고파도 헝그리 정신으로 그 북한에서 하는 천리마 운동이 그런 건가요? 그런 것처럼 장기간 미국의 금융 공격에 대비해서 버텨낼 그런 기반을 마련했고요. 더더군다나 무서운 건 그 안에 모든 전세계 원유 결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달러 없이 지들끼리 결제할 수 있는 자가순환, 내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실상 애써 막 인도 같은 애들은 맨 처음에 소개시키는 것처럼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달러에 비빈다고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미국 사랑합니다. 테슬라 꼭 우리 인도에다가 공장 지어주세요.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 완전히 이거는 정말 대놓고 반기를 든 거죠. 이미 반역입니다. 반모입니다. 페트로달러를 깨부시는 거예요. 완전히 굉장한 이거 지금 날마다 연일 토픽으로 나오면서 막 분석기사 나오면서 경제 좀 해야 되는데 뉴스가 의외로 몇 개 안 나오고 조용합니다. 국제뉴스에서도 한두 번 다루고 말고요. 이거 애써 지금 축소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달러에 대해서 달러로 결제 안 해도 이런 게 괜찮겠는데 페트로달러 이제 그런 사상이 불손한 사상들이 전파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뭔가 액션은 나오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거나 말거나 이 시간에도 전세계 채권 유동성을 말라붙게 하는 긴축은 계속됩니다. 그렇죠? 예. 특히 뭡니까? 여기 보시면 기사 보시면 대차대조표 축소 QT죠. 연준의 양적 긴축입니다. 이것은 채권 모기지 채권도 있고 미국 국채도 있고요. 이것 연준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는 거죠.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의 반대 개념이라서 QT라고도 하는데요. 연준이 시중에 이렇게 유동성을 줄이기는 효과를
가지는 이 QT는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9월부터는 2배인가 됐었죠. 그 속도가, 규모가. 중간에 뭐 금리를 동결하네 어쩌네 좋아지는 사이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 파급력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렇죠? 예. 물이 찰랑찰랑 무릎까지 찰 때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지만 목, 턱 밑에, 코 밑에까지 찰랑찰랑하면 그때는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간다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갈수록. 연준은 지금 계획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 보시면 2025년 중반까지 앞으로 2년 뒤입니다. 그때까지 QT를 계속 일단 1차 계획이 그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줄일 거냐? 예정된 금액이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조 원. 채권시장에서 이만큼 돈을 걷어간다는 거예요. 미국 채권을 그만큼 안 사준다는 거예요. 미국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그동안 사주면서 양적 완화라는 게 미국 연준인데 미국 연준이 이만큼 이제 앞으로 더 안 사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아까 10년물 금리 본 것처럼 일본 10년물 금리 본 것처럼 어디까지 보내준다고요? 일단 여기까지 보내준대요. 1.0까지. 앞으로 계속 여기까지 슬금슬금 1년이 갈지 반년이 갈지 계속 올리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계속 미국채를 안 사고 돌아와서 팔고 와서 일본 국채를 살 세력은 더 많아진다는 거니까 일본도 앞으로 2025 딱 편하게 그냥 생각합시다. 2025년 중반까지 이만큼 미국 국채를 팔고 더 안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주는 게 1, 2, 3위가 그 다음 중국이죠. 중국 역시도 지금 이미 미국 국채를 많이 안 사고 줄이고 있고 사줄 돈도 없습니다. 이제는 수출을 해서 뭘 벌어오는 돈으로 미국 국채 사는 게 아니라 그걸로 자기네 나라 경제 살려야 되는데 수출도 점점 예전만큼 안 되죠. 어디 뭐 미국 국채 사줄 여유가 있나요 지금? 그럴 여유도 없고요. 자기네 나라가 더 급한 벌이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당장 미국은 재무부에서는 그동안 밀린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또 발행을 많이 할 거죠. 자, 채권 시장의 숨통은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이렇다 저렇다 시장에서 이러거나 저러거나 말거나 물밑에서는 계속 위기는 점점 진행 중. 이 아파트의 축대는 점점 금가면서 주차장부터 지금 하나하나 한 칸 한 칸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문제란 거죠. 이게 시한폭탄이네요. 오늘 또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